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모의 수능 치르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9월 모의 수능으로 인한 고민 뭐 이런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간은 9월 모의 수능에 대한 생각은 좀 잠시 잊고 좀 벗어나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9월 모의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할까? 사연이 되게 많으니까. 뭐 뻔하죠. 뭐 열심히 했는데 좀 더 안 나왔어요. 어쩌죠. 뭐 불안해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 시간도 많이 썼을 거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히려 그런 걸 오히려 잊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우리 수험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어 "구평 망한 이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평 망했으니까 유리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우리 종례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번 주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아 산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뭐 다양한 힘듦이 있어요. 뭐 질병도 이제 뭐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뭐 하여튼 뭐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힘든 무언가, 또 연애, 부모님과의 갈등, 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좀 몇 가지 문제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읽으면서 너무 안 됐더라고. 한번 읽어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재 재수 중인 학생입니다. 구주 연마 책 받고 기분 좋게 파이널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흉에 걸려서 입원했어요. 물론 죽을 만큼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니지만 호흡에 조금 지장이 있는 상태고, 뭐 이런저런 사정상 좀 수술을 좀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상태에서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뭐 수술도 받아야 되고 시술도 받아야 돼서 걱정이 너무 앞서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네요. 수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아마 수술은 이미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시술에 대해 알기로는 겨드랑이 및 어쩌고 쪽에 3일 동안 삽관해서 폐에 찬 공기를 빼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수술과 동반해서 같이 하면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출산의 고통이 한 8 에서 10 이다. 그러면 이 삽관 시술은 7 에서 9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프겠네. 특히 수술하고 나서도 기침을 꼭 해 줘야 폐가 회복된다고 하던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가슴 통증이라 다른 곳보다 더 아플 것 같고요. 보통 수술 당일 포함 4일 정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네요. 9월 모의수능도 걸려 있는 상태인데 2 주간 대비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날리고 걱정들 하고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도 심적으로 힘든데 후에 있을 수술 시술의 고통까지 생각하니 눈물까지 나네요. 하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픈 것도 너무 억울하고 짜증납니다. 어떡하죠? 진짜 구주 연마도 2 주치 날릴 것 같은데 안 날려요. 구주 연마 그래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은 점점 다가오고 그거 말고 다른 과목도 공부하지도 못하고 수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되어서 너무너무 힘드네요. 아픈 건 둘째치고 2주 정도 밀리게 될 공부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도 걱정입니다. 뭐 제가 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런 옛날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맞을 상황이, 옛날에 학교에서 엄청 때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엄청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딱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때려.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까? 그 맨 뒤에 있는 놈이 제일 힘들어요. 공포가 서서히 이렇게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그냥 정신이 없죠. 근데 아플 게 예정돼 있어. 수술도 받아야 되고 수술 이후에 며칠 동안 막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러면 그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수술 이후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게 답일 수밖에 없다.'
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고통의 순간이 오죠. 근데 그 시간도 흐르면 고통이 끝나는 시간도 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나의 어떤 주체적인 선택, 행동, 의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아픔이 다가오는 지금 현재 이제 일정상 지금 많이 힘든 시기일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종례를 하고 있는 이 시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겠네요. 근데 혹시라도 어 이렇게 이제 뭔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좀 힘든 학생이 있다면 또는 이제 다가올 고통 때문에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고통 또한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을까 봐 고통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아파서 2주 정도 공부 못 하게 되고 또 그 공부 못한 거에 대한 걱정도 생길 텐데 저라면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라면 어 모르겠어요. 수학, 영어를 2주 정도 안 한다고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글을 읽고 느끼고 뭔가 해야 되는 국어 또 막 외운 것이 잊혀지면 안 되는 탐구 같은 경우에는 2 주간의 단절이 생긴다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막 기출 문제를 병원에서 풀긴 좀 그렇잖아. 기출 분석하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서를 좀 많이 해 주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꼭 외워야 될 것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 몇 장 들고 가서 그냥 계속 잊지 않게 공부하시면 어 뭐 10월 말인데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겠지만 이 시기에 2 주는 괜찮다. 그러니까 그 2 주를 공부를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너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어 지금 안 아픈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프지 않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인생은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픔과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그냥 그 고통의 지수가 오는 거잖아 그냥. 일정 지수만큼. 근데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수험 생활을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글을 첫 번째로 좀 다뤄 봤고요. 어 이제 부모님과의 이제 갈등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선택 때문에 부모님과의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저는 나중에 한국토지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학과는 지리학과나 도시환경공학과예요. 저는 문과에서 뭐 교차 지원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무조건 경영학과를 가라고 하세요. 너무 지리가 좋은 거야 이 학생은. 근데 이제 부모님은 뭐 부모님 생각에는 지리학과 나와서 아이가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자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 걱정하시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떠오르는 아이가 한 명 있었던 게 제가 첫 고3 담임했을 때 저희 반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무했던 학교가 좀 특수한 학교여서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대가 높았어요. 근데 그 애들 중에서 그냥 1 등인 애가 있었어.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대 법대가 있었어. 그리고 문이과에 성적 차가 별로 없었어요. 어 문과에서 서울대 법대를 간다는 건 지금 입장에서 서울대 의대 가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당연히 서울대 법대 가면 얘는 뭐 수석 아니면 차석할 애였어요.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전국 1 등도 몇 번 했고. 근데 얘도 이 학생이랑 똑같아. 지리학과가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학기 중에 찾아와서 저한테 계속 지리학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법대 가라고 하고 너무 고민이다." 그 물론 약간 사치스러운 고민이죠. 골라 가는 거니까 얘는. 지리학과를 갈까 법대를 갈까.
그러니까 법대도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성적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얘한테 그랬죠. "일단 네가 모의고사를 잘 본 건지 수능을 잘 본 건 아니니까 수능 보고 생각하자." 그래서 애가 그 말엔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능 봤어. 근데 뭐 아니나 달라 뭐 엄청난 점수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지리학과 가기에는 점수가 아까운, 법대 가고도 남는 성적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온 거야,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근데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리학과 아니면 가고 싶지 않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애는 못 하니까 제가 부모님 찾아가서 나오시라고 해서 커피숍 가 가지고 한 3 시간 얘기했나? 아버님이 나이가 되게 많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1 시간 반은 서로 평행선. 그러다가 어쨌든 담임이잖아요. 그 아이를 제가 고2 때부터 담임했던 앤데 2년 동안 지켜봤던 담임이고, 또 이렇게 담임이 애 진로 때문에 부모님 집 근처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진정성이 통한 거죠. 부모님이 결국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리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고 군복무도 잘했고 유학을 갔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리학계에서 굉장히 촉망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뭐 자기가 간 학교 교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어 전공에 대한 생각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수능 끝나고 나서 해도 괜찮다. 물론 이제 수시라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정시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수능 끝나고 생각해라, 우선은. 그리고 수능을 끝나고 나서도 너무나 지리학과에 가고 싶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리학과 가는 게 맞다. 부모님은 어떡하죠?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때 뭐 이제 저처럼 가서 얘기해 줄, 동의해 주고 대신해서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대신해서 부모님을 설득해 줄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부모님을 좀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뒤에도 부모님과의 갈등 또는 의견 대립 이런 글들이 많은데,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국어 교육과 간다 그랬을 때 일단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안 계셨고 이제 어머님이 살짝 반대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다고 하면 그냥 하라고 하는 스타일이셔서 "아 국어 교육과 가서 너가 뭐 할래?" 그래서 걱정은 좀 하셨지만 "그럼 뭐 가라." 이러면서 순탄히 원서를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 주변 삼촌 이모들이 문제야. 그 사실을 알고 득달같이들 오셔 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경영학과를 가야지. 국어교육과 나와서 뭐 할 거냐고." 뭐 사촌 형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나서 이거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고 가면 내가 너무 힘들고 가족과 척을 지게 된다. 그래서 전에 그분들이, 그 사촌 형, 특히 지금 사촌 형이 떠오르는데, 그 사촌 형이 그 너무 반대를 세게 했고 그 사촌 형이 우리 집안에서 좀 입지가 좀 있던 분이야. 대학도 잘 나왔고 사업도 막 승승장구하고 하여튼 그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형이었어. 그래서 그 형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설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형이 뭐 "그럼 그렇게 해라."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형이 '국어교육과에도 그런 비전이 있겠구나.' 그래서 설득당한 게 아니고 그냥 국어교육과를 가야 되는 이유를 막 대고 얘기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와 넌 그럼 국어교육과를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오케이 되니까 이제 다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설득의 과정과 방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 경영학과를 가서 지리학을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복수 전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은, 그건 부모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한 건데 그런 거 싫다. 그냥 오로지 지리학과를 가서 '난 지리학과에서 내 인생의 어떤 꿈을 그려보고 싶다.'면 어 좋은 설득의 방법, 그리고 설득을 하려는 자기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부터 쪼끔씩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좀 공부가 지칠 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할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이 고민을, 그러니까 '안 들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지리학과에 가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바꿀 리가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그 설득하려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아이의 그 진정성, 또는 '내 아이가 여길 갔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때 오케이를 하실 거지, 논리적으로 설득될 상황은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뭘 한다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감정적이기 때문에 '아 내 새끼인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어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어색하고 힘들지만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손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거의 다 됐어. 음 이 학생에게는 그런 조언을 해 주고 싶어요. "오늘부터 손편지를 가끔씩 써라." 뭐 9월 15일 손편지, 누구 올림, 10월 1일 손편지, 누구 올림, 음 누구 올림. 뭐 10 장이 됐든 20 장이 됐든 공부 안 될 때, 또는 이 전공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마음을 그냥 편지로 써요. 그리고 수능이 다 끝나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그거야. 수능 날 아침에 드리고 수능 보러 가는 거야. 수능 날 되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마음이 좀 뭔가 뭉클해지거든. '아 내 새끼가 그 힘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 되게 감정적이 돼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드려. "내가 2달 동안 쓴 편지야. 읽어." 물론 그 편지에는 내가 왜 지리학과를 가려고 하는지도 있어야 되지만,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부모님의 뜻을 최대한 따르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왜 지리학과를 더 가고 싶은지 솔직한 마음을 듬뿍듬뿍 담으세요. 그리고 수능 아침에 부모님한테 좀 잔인하지만 편지를 드리고 수능 보러 가세요. 물론 그 수능 때 '아 그 편지를 부모님이 읽고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분명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수능 볼 때 좀 신경 쓰일 것 같다.' 그러면 수능 끝나고 저녁 때 드리고 잠깐 외출하세요. 뭐 영화를 보든 친구를 만나든. 그럼 저녁 동안 부모님들이 그 편지를 보시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 지리학과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아. 자, 다음 사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또 아버지하고의 또 갈등인데, 아버지가 너무 엄하죠. 그래서 제 고민은 아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라 그러신지 매우 엄격하고 공부에 관여를 많이 하시는데,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제 일상에 너무 많은 관여를 합니다. 제가 재정반을 다니면서 8 시까지 등원을 해서 10 시에 마치는 구조인데, 아버지는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며 재종반이 끝나고 무조건 2-3 시간은 스카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스카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력이 아예 안 따라오고, 무엇보다 사당오랑이라는 말을 하시며 무조건 한 개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수능은 장기 마라톤이고, 만약 내신 같았으면 잠을 안 자더라도 공부를 하겠는데, 하루 몰아붙인다고 해서 실력이 확 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체력만 깎아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면서 위험이 수시로 오고 공황장애까지 왔는데, 원래 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든데 오히려 집에서 잔소리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어 일단 체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부모님이 그 체력을 넘어서는 공부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 또 몸도 안 좋고 위염도 있고 약간의 공황장애도 오는 것 같고 한데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이 알고 쓰러지실 일 아니면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제 말 뜻 이해되시죠? 아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이 어떤 진단을 받았어. 무슨 약을 먹고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 거 말하지 않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왜 강요만 하지?' 하는 건 부모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 문제인 거야.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아 애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그럼 이제 "너에게 맞게 해라." 이러실 부모님이 계시고 그 강경함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것도 못 이겨내냐? 수험생이? 다 할 수 있어. 해." 이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전자라면은 즉각적인 감정으로는 너무 감사할 거고 후자라면은 듣자마자 좀 너무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어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 몸살이 나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아파 가지고 근데 아버님이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 게 이게 공부를 못하는 게 좀 가끔은 좀 속이 상하셨나 봐. 그래서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걸 이제 공부 안 하고 자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거지. 그럼 막 화를 버럭버럭 술 잔뜩 드시고 오셔 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나이 땐 감기 몸살 아우 동네 마라톤을 해 봐. 오히려 아픈 게 달아나지."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막 아버지를 속으로 막 어렸을 때니까 막 저주했어. 너무 싫었어.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볼 수가 없잖아. 이제는. 한참 된 일이지.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일단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세요. 직접 말로 하기 어려우면 앞서 말씀드렸죠? 편지라도 쓰세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럼에도 아버님이 강경하게 나오시면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버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나의 입시에 너무 무관심하신데 그래서 서운함을 느끼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 너무 무관심해도 문제고 너무 관심이 많아도 문제고. 근데 부모님과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부모님 뜻 맞춰 드리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뭐 앞에서는 뭐 가고 싶은 과 가라더니 뭐 이제는 부모님 뜻 맞추 그거는 이제 꿈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수험 생활과 관련된 거라서 쪼끔 다를 것 같아. 저는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원하시니까 월요일부터 뭐 목요일까지는 할게요. 대신에 금, 토, 일은 제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이렇게 하면서 수능 마무리할 때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군보다 책임져야 되는 건 나이기 때문에 나도 가장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들이니까 내 뜻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려 보세요. 근데 그걸 더 효과적인 건 편지를 써라. 그럼 아버님이 "그래도 안 돼."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은 '조금은 양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면 9 월, 10월 달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버님께서 "야 그거 하나 못 이겨!"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를 파세요. 뭐 그런 인간 강사가 있는데 9 월, 10월 달에는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좋았다. 자기 제자들 보니까 대체로 그랬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를 파셔도 돼요. 뭐 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님을 한번 잘 감정적으로 설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문제도 있어요. 어 성당 청년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천주교 신자로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건 의무이기 때문에 심신을 안정시킬 겸 상당에서 전례 봉사를 하기도 하였고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뭐 좋죠. 수험 생활과 종교 활동이 연계되는 거는 어쨌든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런 문제만 안 생기면. 자 계속 읽어 볼게요. 40 초반에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크고 작은 동기부여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크고 작은 잡음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이성 친구와의 불화, 제가 의지하던 사람들끼리의 다툼 등 심리적으로 동요가 되기도 하고 또한 형 누나들과 가끔 술자리 하다 보니 다음날 공부에 지장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수년간의 교사 강사 경험에 비춰보셨을 때 저 같은 고민을 했던 선배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글을 남겨요. 수능이 80여일 남은 이 시점, 과감히 청년의 활동을 쉬워야 할까요? 당연히 쉬워야죠. 성당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청년의 활동은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멈추셔야 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아. 기출 7번 넘게 봤어요. 칭찬해 주세요. 일단 칭찬합니다. 잘했어요. 어 이제 종교 활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종교적인 게 좀 종교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좀 약한 편이기는 한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종교 활동이라는 게 어떤 그 절대적 존재와 나의 1:1의 어떤 만남 그리고 대면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믿음 또 나의 성숙 이런 거를 하는 게 종교 활동이지 종교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과의 어떤 일련의 접촉들은 엄격한 의미의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 활동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 활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사회 활동은 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를 안 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간다? 설령 그곳이 종교와 관련된 청년회라 할지라도 저는 반대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청년회 가지 마. 수능 볼 때까지는. 이게 1 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는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그리고 거기 가서 정말 진솔된 마음으로 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위로받고 정화되고 이 힘을 얻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아 요 사연도 한번 읽어 볼게요. 이제 고3 때 이제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고3 이라고 뭔가 대놓고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아 썸만 타면서 연락을 새벽까지 하는 미친 짓을 해 버리다가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수능 준비를 했지만 이미 스텝이 고해서 수능을 망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거는 잘 아시네. 그리고 올해 재수를 시작하고 각자 다른 재종반으로 갔는데 고3 때 연락하던 그 친구는 수학을 제외하면 최상위권 문과 학생이라 거기서 최상반으로 있으면서 성적이 잘 나오던 과목은 안정적으로 상위 성적 고정을 하고 수학도 올리면서 서울대를 노리고 있는데 저는 수학이 아니면 잘한다고 할 과목이 없는 애매한 이과라 아무리 올려도 현실적으로
뭐 스카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은 뭐 훈련도가 높고 기출문서 감소 국어가 1 차적으로 5-6 등급이었어요. 근데 2 등급 하위 3 등급 상위 구간까지 올랐고 성적 상승이 가능한 걸 느끼긴 했으나 아직 목표에 비하면 부족하며 남은 기간 목표 구간인 100 분의 94 언저리까지 안정적으로 국어가 오를지 걱정입니다. 과탐 및 사탐론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상위권에 고이면서 특히 물리가 국어 점수가 올라서 안정적으로 과탐을 커버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할 게 많네. 꼭 그 친구와 사귀진 못하더라도 같은 학교는 가고 싶은데 국어와 탐구 합쳐서 8문제 더 맞으면 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뭐 성적 격차에 대한 고통도 있고 마음도 씁쓸하고 어떤 태도로 수능까지 가는 게 저에게 좋을지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읽어 보니까 공부할 게 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네요. 뭐 사과탐 쪽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5-6 등급에서 시작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2-3 등급까지 올라온 거야. 이게 상승세를 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9월 10월 달에 조금만 부스터를 달아주면 약간의 부스터만 달아주면 그냥 확 올라. 1 등급도 가능합니다. 충분히요. 근데 이런 류의 고민을 하고 있다? 장담하는데 올 겨울에 100% 후회합니다. 이 고민을 이런 걸로 고민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이 학생의 고민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해결되는 고민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그 학생과 내가 좀 좋아하는 그 학생과 설령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어쨌든 그 학생도 수험생이잖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수능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확실하게 연락 보내시고 남은 기간 동안엔 공부만 매진하세요. 그럼 그 친구와 같은 학교 다니는 건 물론 뭐 더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능 성적 안 나오면 다 끝난다는 거 본인이 알잖아. 고민할 시간도 아깝다. 집중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또 비슷한 고민인데 학원에서 만난 남자애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기숙학원을 가서 기숙학원에서 휴가 나올 때 딱 한 달 만에 한 번 만납니다. 걔가 공부를 잘해서 걔를 따라 꼭 같은 지역으로 비슷한 사연이네요.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좋네요. 이런 에너지를 받는 건 좋아요. 수능이 다가오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연애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놀러 가는 건 아니고 독서실 끝나고 잠깐 만나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괜찮다. 한 달에 한 번 뭐 짧게 만나는 건데 뭐. 근데 이제 9 월이고 10 월이고 11 월이니까 그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만나러 가는 시간, 만나고 있는 시간, 만나서 이제 뭐 헤어질 때 아쉬운 시간, 뭐 돌아오는 때 그 아쉬움 돌아오고 나서 후유증 뭐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시간이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 좀 자제하면 어떨까? 그 짧은 만남이지만 음 정말 좋아하는 사이라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곁에 있고 싶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죠. 근데 그렇게 곁에 있고 얼굴 보고 얘기 나누고 할 때는 정말 소중한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 소중함, 이 사랑의 진정성은 어떤 이유로든 떨어져 있을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는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 때 느끼게 돼 있어요.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좋아한다면 어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약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을 그 사람의 소중함을
더 키워가시는 게 이 두 학생의 뭐 정말 서로 좋아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가꿔 가는데 더 도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도 수능을 위해서도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봐도 곁에 있는 것 같고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럴 수 있다면 보게 되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수능날 수능 치르고 저녁 때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질병과 관련된 건데 뭐 사연이 좀 있어요 앞에. 꿈이 군인, 경찰 쪽이었는데 루푸스, 십자인대 파열을 겪을 때까지는 의지를 다잡았는데 올해 연골판 돌출이라는 말을 들으니 버티기 너무 힘듭니다. 이제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연달아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감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슬퍼하실 것이 당연하시기에 부모님 앞에서는 나 괜찮아요. 운동 수능 끝나고 열심히 하면 김종국 허리 디스크처럼 근육으로 내 다리 괜찮아질 거예요. 모르겠네. 저게 무슨 말인지. 이런 말 하면 긍정적인 말만 하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가끔 너무 슬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말할 곳이 없어 망서 선생님께라도 써봅니다. 뭐 나머지는 뭐 수능 잘 보고 와서 뭐 조교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좀 힘들겠죠. 이제 자기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건 정말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부모님이 아시면 물론 부모님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내 아이가 나한테 해 줘.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근데 그런 얘기를 아이가 나에게 해 줬다는 건 그 아픔과 별개로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털어 놨듯 부모님한테도 모든 걸 다 털어 놓으세요. "나 이런 게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지금 수험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라고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을 듣는 부모님 가슴은 찢어지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더 길게 생각하자고요.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될 거고 이 학생도 이 힘듦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 때가 있었는데 밤낮다가 밥상 차려주는 엄마의 뒷모습을 딱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엄마 앞에서 절대 우는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다가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 밥을 못 먹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 "아유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엄마를 안고 막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살 것 같은 거야. 엄마가 얼마나 막 다독거려 줬겠어. 그리고 엄마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셨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완전히 지금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때 얘기하면 너무나 해맑게 웃으세요. "우리 강일이가 그랬는데." 막 이러시면서. 힘들 때 부모님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덜 힘들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힘듦에 대해서. 그러면 혼자 공부할 때 확실히 덜 힘들어요. 그 힘이 있어야 수능까지 갈 수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건 뭐야. "선생님 폭탄머리 해 주세요."
이게 다야. 그래서 제가 '폭탄머리?' 하고서 검색을 해 봤어 무슨 머리인지. 그랬더니 뭐 이렇게 된 그 가발 같은 머리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언제가 생각났냐면 제가 교사할 때인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듣던 애들인데 그때 여름이었을 거예요. 다 이러고 있는 거. 힘들어 가지고. 다 우울해하고 불안하고. 뭐 고3은 다들 처음이라. 근데 저도 그때 고3 담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얘를 어떡하지?' 해서 '아 웃겨 줘야겠다.' 그래 가지고 그땐 그게 이름이 폭탄머리인지 몰랐어. 어쨌든 이런 가발을 하나 딱 구했어. 그래서 아침 조회 때 이따 3 교시 때 수업할 건데 내가 딱 들어와서 나를 보고 웃는 놈 있으면 화장실 청소시킨다. 그때 저희 반 담당이 화장실이었는데 제일 먼저 웃는 놈 한 놈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은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담임이 왜 저래? 뭐 이랬겠죠. 그리고 그 가발을 쓰고 딱 들어간 거야. 근데 애들이 다 뭐 이랬겠지. 웃으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웃기잖아.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 있잖아요. 다 웃음이 터져야 되는데 동시에 다 참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때 저희 반이 42 명이었는데 42 명이 막 그 안 웃으려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애들이 막 웃더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다 반장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 반장이 좀 머쓱하게 일어나더니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웃으셨습니다. 화장실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날 화장실 청소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좀 애들이 쪼끔 힘을 내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 그냥. 그 당시 아이들도 생각나고 그때 애들이 지금 42 이야. 진짜. 저 동생 같은 애들이었는데. 자 어쨌든 그렇고요. 또 사랑 얘기인데 첫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같은 학교에 있는 저의 첫사랑이 계속 눈에 띕니다. 밥 먹다가도 마주치고 복도에서도 마주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친구는 수시라서 정시에 그렇게 많은 부담을 안 느끼겠지만 저는 완전 정시라서 엄청 부담 느끼는데 첫사랑이 눈에 계속 띄니 미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잠도 뭐야. 2-3 시에 자면 어떡해. 어떻게 해야 제가 그 친구를 깔끔하게 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잔인한 얘기지만 첫사랑은 못 잊습니다. 잊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안 잊혀져. 그러니까 첫사랑이라는 말은 처음에 만난 사랑이란 뜻도 있겠지만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이랑 뜻이 똑같아요. 못 잊어요. 근데 하나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진짜 그 아이를 내 첫사랑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정말 첫사랑이라고 규정할 만큼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어린 게 무슨 사랑이야 그 뜻이 아니고 정말 사랑했느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귄 사람이 첫사랑이 아닌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막 가슴앓이 하는 거 이해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 첫사랑이 진짜 안 잊혀지는 거는 나중 일인 거고요. 지금은 수능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규정하지도 마세요. 어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첫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첫사랑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주치기 싫은데 싫은 게 아닌데 아직도 그 첫사랑의 애련한 감정은 나한테 남아 있는데 근데 밥 먹다가 걔를 볼 수 있어. 복도에서 볼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 부정적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지. 어차피 대학 가면 못 보랜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두 번 더 볼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생각하느냐고 2-3 시까지 자는 일은 오늘부턴 절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하느냐고 2-3 시까지 잔다는 건 뭐 제가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낮에 또는 저녁 때 공부에 미친 듯이 매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진짜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하면 일정 시간 되면 기절해요.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고. 그리고 요거 제가 저번 주 종례 때 팔 부러진 선배에게 했죠. 운동하지 말라고 가급적이면. 근데 이놈이 "그래도 축구는 해야지." 하면서 축구했대요. 그러다가 손가락 다쳤답니다. 그렇다고 막 좋아해요. 막 "흐흐흐흐." 뭐 이러고 있는데, 다시는 좀 운동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너무 막 육체적으로 막 뭘 풀고 싶으면 달리기 하세요 그냥. 아니면 줄넘기 하든가. 자, 그리고 사연이 너무 많이 와요. 진짜 읽기는 다 읽고 있는데, 어 너무 이제 수험 생활에 지친 거야. 그래서 어제는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와서 '내가 뭘 좋아했지?'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냥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께 힘내라고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수험 생활하다 보면 일정 기간에 하루에, 낮에는 잘 안 그래요. 저녁 때쯤에 이렇게 울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10월 달 되면 더 많이 이제 나타나는 횟수가 많을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수험 생활은 결코 막 아주 유쾌하지도 그렇다고 이게 막 할 만한 것도 아니라서 계속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리고 이 학생 사연을 읽어 보니까 뭐 편하게 뭐 이렇게 수험 생활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 알바해 가면서 지금 수험 생활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또 고때예요. 그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이가 좀 있는 수험생이에요. 어 원서 쓸 때 상경 계열이냐, 공대 자동차 관련 학과냐, 이게 참 고민이랍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목에 대한, 전공에 대한 고민은 수능 끝나고 하셔도 늦지 않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거는 좀 달라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제일 잘하면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럼 그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난 이게 좋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하는 건 따로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뭐 전공과든 나중에 직업을 결정하든, 그러면 내 이걸 결정할 땐 뭐 하는 게 더 나한테 좋냐. 어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우선인 경우에는 돈이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경우를 빼면 진짜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것 중에 이게 다르다면, 저는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고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게 다르면 직업은 잘하는 거, 취미는 좋아하는 거. 근데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이게 좋으니까 '한번 이거 도전해 볼래. 그래서 이걸 직업으로 삼아 볼래.' 하면 시행착오의 시간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국어를 잘했고 국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 교육과를 선택했고 국어 교사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맞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 할래 그러면 전 잘하는 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항상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고민이 된다면 제가 지금 한 얘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제 뒷담을 깐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이 학원도 다니고 PC방도 가고 저는 나름 많이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던 개인적으로 했던 말들이나 생각들을 친구한테 퍼뜨리고 다녔더라고요.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여기에라도 적어 봅니다. 이번 종례 때 하신 말씀처럼 좋은 친구라는 걸 판단하려면 길게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 그리고 그건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다. 그것도 미리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최근 겪은 일인데 정말 친하고 잘 따르는 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힘든 일을 좀 겪었어 가지고 아는 분이 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이 얘기를 이 형한테 살짝 했어. 그럼 이제 사실을 아는 건 딱 3 명이야. 나를 도와준 분, 나, 그리고 그 형. 근데 뜻밖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나한테 와 가지고 "저를 도와준 그분 조심해라." "왜요?" "너 도와준 거 뭐 소문내고 다니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도와준 분한테 도와준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 사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펄펄 뛰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얘기할 분이 아니야. 오히려 입이 가벼운 건 이 형이야. 자기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지. 자기가 얘기해서 누가 한 명은 "너만 알고 있어. 광일이가 뭐" 근데 이게 돌아서 그분 귀에 들린 거야. 아니 무슨 누가 광일이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퍼뜨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서운하더라고. '왜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했지?' 뭐 그런데 확실하게 뭐 팩트로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 형한테도 아무 말 못 했지만 글쎄요. 전 사실 약간 실망의 감정을 느끼긴 했는데 뭐 친구라는 이름이 됐든 형 동생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살다 보면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뭐라 그럴까?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서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거를 너무 상처받지도 마시고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적당한 거리에서 사람을 대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 학생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가 너무 안 된다. 불안하다. 힘들다." 이걸 좀 호소하고 있는데 요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하루하루 무기력한 기분이 들고 공부 중 딴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자꾸 들어서 불안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잡생각과 불안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뭐 이 학생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이거는 그냥 슬럼프예요. 근데 슬럼프도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옵니다. 슬럼프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슬럼프가 안 돼. 이걸 어떻게 극복해? 극복 못 하니까 우리는 그걸 슬럼프라고 부르는 거야. 슬럼프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야 돼.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극복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공부 스케줄을 미친 듯이 꼼꼼하게 짜시고 그 스케줄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스케줄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빠야 돼. 그러니까 저도 저의 일주일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 언제 우울하냐면 뭔가 급한 일정을 끝내고 약간 여유 있을 때 우울해져요. 급할 땐 솔직히 우울할 틈도 없어. 이거 수업 준비해야 되고 이거 수업해야 되고 이거 빨리 촬영해야 되고 빨리 교재 만들어야 되고 이럴 땐 안 힘들어. 그냥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오로지. 근데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삶이 우울해져. 불안해지고 막 그렇게 돼요. 미친 듯이 꼼꼼하게 스케줄을 짜라.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부하다 보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과일쌤이 생각하는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이 돈벌이 위해서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더 심화해서 배우고 싶어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요즘 들어 현실에 너무 순응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우울하고 속상합니다. 과를 낮추더라도 대학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정말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싶어서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요즘 그 목적 의식을 계속 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우울합니다. 강사님을 유심히 보면 정말 그분야에 진심이시고 좋아하고 애정하는 게 보여서 눈에 별이 빛나는 게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강의 보다가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고 저도 대학 가는 목적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중인데 가끔 제가 이걸 진정으로 원하는 게 맞나 저 자신을 끝도 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전 정말 나중에 제가 그 분야에서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쌤은 대학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은 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요런 스토리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나의 업으로 삼는 발판 정도가 되는 거죠. 어 일단은 그렇고요. 또는 대학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사회적 성숙을 위해서도 대학을 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우리는 쪼끔 더 어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학은 그런 의미의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절차? 밟으면 좋은 절차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뭐 내가 잘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거 요런 문제였다면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 또는 현실적으로 하면 좋은 거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둘 중에 뭐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현실적으로 나한테 좀 더 도움되는 거 뭐 금전적인 도움이겠죠 주로. 그걸 선택을 하면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쪼끔 나중에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가면 그 자체로 인생은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거기서 탑이 되고 정말 눈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할 때. 그러면 그 분야에 탑이 되어 있고 어떤 분야든 탑이 되는 사람은 글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 분야가 뭐가 됐든.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냥 행복하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든 '야 이거 하는 게 좀 더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됐든 솔직히 뭘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아우 저 사람 너무 속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살아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될 때 경제적인 건 기본적으로 필수 조건이에요. 그게 안 맞춰주면 하고 싶은 걸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 하고 싶은 것에서 그 분야에서 탑이 되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하든 이걸 하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할 수 있는 거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실에 순응해서 뭔가 선택을 하잖아요. 역시 그 분야에서 탑이 되면 눈에서 빛이 나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고 해서 인생이 비극적인 것도 아니에요. 대학은 그렇게 인생에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의미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막 의미 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면 좋은 곳 정도? 가면 확실히 내가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될 때 도움이 되는 곳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학생이 며칠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근데 너무 가슴 아파서 힘들다고 잘 이겨내시고 할아버님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거기서 또 좋은 이후에 또 삶을 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신 분을 너무 오래 붙잡고 마음속에 두는 거는 가신 분이 맘 편하게 그곳에서 못 있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갖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마음 한켠에, 마음에는 여러 가지의 방들이 있잖아요. 좀 약간의 좀 덜 떠오르는 방에 할아버님을 모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해야 돌아가신 할아버님도 당연히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또 사연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이 너무 많은데 저보고 엽기토끼 닮았다는 건 뭐죠? 엽기토끼가 뭔지 저는 잘 몰라서 뭐 하여튼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음. 이건 어 어떤 이야기든 좋다기를 남기는데요. 지금 기숙에 갇혀 있는데 담배가 너무 말려요. 말려요가 뭐죠? 네, 어쨌든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다는 거겠죠?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그냥 진정으로 이 학생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기회에 끊어 보렴. 제발." 나이 먹으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담배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더 강해지는데 담배 끊기가 더 힘들어.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끊을 수 있으면 끊어라. 아시죠? 그리고 도저히 담배를 못 끊어. 담배는 저 영혼의 동반자요. 막 이런 느낌이면 그냥 나중에 담배를 실컷 피기 위해서라도 지금 폐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를 하셔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해 가는 거는 이제 월요일 날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고, 어 이제 좀 마음이 좀 힘든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어 ADHD가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 ADH가 있는데 HD가 있는데 공부를 하기라는 건 이렇게 쉽지가 않죠. 어 저도 얼마 전에 난독증이 오고 막 전형적인 ADHD 증상이 막 나타나 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뭐 이게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치가 있으면 ADHD는 아니라는 인제 판정은 받았지만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굉장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꼭 ADHD라는 병명으로 판정을 하지는 않아도 어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좀 힘든 상태이니 "약을 먹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 먹는 거에 대한 부담 또는 약 먹는 데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편하게 약을 저는 잘 먹고 있거든요. 뭐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 또 어쨌든 그 의사분이랑 잠깐 얘기를 나눈 거는 어 뭐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고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저한테, 제가 막 난독증 갑자기 오고 막 이랬던 막 약간 좀 공황도 오고 좀 힘들었었는데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뭐 짐이 될 수도 있는데 "편하게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 의사분이 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게 안 생긴 분인데 "문제가 있으면 좋은 약을 드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치. 약 먹으면 되지. 편하게 생각하자." 근데 그 뒤로 그 연락이
저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글 읽기도 편하고 뭐 생활하는데 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 일단 많이 힘드실 텐데 어 많은 힘듦을 안고 이렇게 수험 생활하고 있는 거, 아까 이제 몸이 아파서 힘든 학생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힘든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마음 또는 정신적인 어떤 아픔이 있어서 있는 것도 힘든데 수험 생활까지 병행해야 되는 것 또한 다 마찬가지로 이 수험 생활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냥 '나 공부만 하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가 생겨요. 근데 이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 인생은 결코 과정적으로 해피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한 5% 될라나?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힘든 거는, 하나의 힘든 요인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솔직히 별로 안 힘들어. 근데 이게 2 개, 3 개, 4개 막 얹혀져서 막 어깨에, 머리에, 허리에, 무릎에 부하를 거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우리는 그걸 "아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힘이 드니까 힘을 낼 수밖에 없어. 우리 학생도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자세한 사연까지는 안 읽어 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내용 고려해 봤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 지문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해서 좀 이 학생한테 조언을 드리면, 지문 하나를 날리는 건 반대. 이거는 어 제가 9월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문 하나를 날리지 말고 어려운 문제 2개를 날리는 게 나아요. 한번 잘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연이 어디 갔지?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제가 따로 챙겨 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 이게 사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읽어 드렸나 모르겠네요. 제가 읽으면서 입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글을 어떤 학생이 써 주셔서 안 갖고 왔나 보다. 다음 주에 읽어 드릴게요. 그 사연은 뭐 그 시간을 요하는 사연이 아니고 그냥 '수험생활 힘들 텐데 행복하게 살고 있네.' 그런 걸 좀 보여주는 내용이라서 여러분과 같이 읽었으면 했는데 저도 지금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급해 가지고 제가 놓쳤어요. 자, 오늘 삶과 힘듦에 관하여 또 행복 얘기도 했고 사랑 얘기도 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뭐 이 현재는 곧 과거가 될 것이고 미래는 곧 현재가 될 것인데, 그럼 내가 이 현재를 행복한 게 낫냐 미래에 행복한 게 낫냐. 아까 고통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래에 고통이 예정돼 있어. 그러면 얼마나 삶이 힘들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미래에 행복이 예정돼 있으면 사는 게 좀 힘이 나요. 그러니까 수능 이후 뭐 직후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15년 뒤가 됐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지를 계속 상상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 나한테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행복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할 때 나한테 주어진 이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현실에 집중하셔야 되고 어떨 때는 현실을 잊으셔야 돼요. 정리해 드리면 공부할 때는 현실에 집중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잠깐 쉬는 시간에는 현실을 잊으셔야 돼요. 오히려 다가올 미래의 행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저도 요새 되게 힘든데 저는 5년 뒤에 뭐 하겠다는 지금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5년 뒤엔 꼭 그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고때는 너무 행복해. 5 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날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설령 5년 뒤에 그걸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힘듦이 저를 괴롭히겠죠.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니까. 근데 다만 5년 뒤엔 그걸 하면서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버텨 보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하루하루 잘 버텨내시고 그냥 오늘 밤 좀 있으면 주무실 텐데 미래의 행복한 꿈을 좀 꾸시면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